최근에 이제 120엔 넘었었으니까요. 그럼 120엔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일단 한번 수출을 하게 되면요. 그 20%나 증가하는 거죠. 국내적으로 볼 때는.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엔화 기준으로는 이제 수출액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증가하는데 현실을 보게 되면은 지금 환율하고 비슷한 수준이 2007년 수준이에요, 환율이요. 이제 그걸 달러로 바꿔봐요. 아니 근데 이제 달러를 바꾸기 전에 엔화 기준으로도 2007년도 지금 수출액을 회복을 못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2008년부터 글로벌 위기 때 안전자산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그 즈음의 수출을 지금도 회복을 못했어요?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도 그러니까 수출액이 증가했지만 그 수준이 2007년보다 아직도 뒤처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떨어져 왔다는 얘기네, 거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도 수출이 큰 재미를 못 봤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한마디로. 그다음에 이제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아베가 출발한 2011년도보다 더 낮은 수준이에요. 계속.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이 엔화 가치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제 물건을 많이 수출해서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엔화 수입이 증가하면 좋은데 물량 달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안 증가했다는 얘기는 물량은 그러니까 안 증가했다는 얘기인 거죠. 수출 물량이.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는 이게 정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2011 아베 정권 출범하기 전보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수출이. 그 결과로 이제 그러니까 돈을 찍어가지고 그동안 쫙 했잖아요. 했는데 2018년 이후부터 일본이 GDP도 떨어지고 있고, 가계 소비도 떨어지고 있고, 돈을 계속 찍어놨는데. 기업 투자도 떨어지고 있고, 이런 지금 형국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경제 활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지금 뭐냐면 돈을 찍어도 경제가 그러니까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죠. 저는 명확하게 실패한 거죠. 그럼 무역 수지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원래 무역 적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다 보면은 수출에는 좀 도움이 되죠. 수출량에는. 수출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데 수입하는 물가는 또 올라갈 게 아닙니까? 그렇죠. 거꾸로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2010년까지는요. 지난 수십 년간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아베 정권 들어서서 8년 동안에 6년이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기록했어요. 8년 중에 6년이 아베노믹스 이후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수입이 크게 안 증가하면서 유한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입이 크게 증가하니까는 증가하다 보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하는 거죠. 무역 적자국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더 결정타를 맞은 게 작년에만 하더라도 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수출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내수가 계속 줄어드는 나라였다 보니까요. 내수가 줄어드니까 수출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화를 가치를 그러니까는 계속 떨어뜨리는 것은 맞는데 그 엔화 떨어뜨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수입 물가가 그렇게 증가할 게 아니니까요. 그래가지고 엔화를 가치를 떨어뜨리면 외국에서 물건 사올 때는 이제 비싼 거죠. 그래가지고 각 국가들이 금리를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국 때문에도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게요. 일본은 이제 일본은행의 금리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를 2016년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마이너스 0.1%. 장기금리, 10년짜리 장기금리도 그러니까는 0%에서 많아야 0.25%가 내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걸 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세계 각국의 시장 금리들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일본도 그러니까는 일본의 그 낮은 국채를 누가 저기 살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채 팔면서 일본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그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본 은행에서 지난 1년 동안은 돈 찍어내는 걸 좀 자제했었는데 많은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다시 이제 이걸 이제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돈을 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왜 그러냐면요. 일본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요. 국채 이자가 일본의 정부 부채가 되게 높잖아요. 260%가 넘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죠.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은 금리가 낮아가지고 부채에 대한 이자가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걸 올라가는 거를 방치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진 이러지도 거예요. 저러지도 못하는 거네. 예,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국채가 우리 뭐 40% 망한다고 그러는데 거긴 200%가 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가장 높은데 국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해 뒀는데 세금 그 이자율을 어떻게 올리냐.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 내수가 가려면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체적으로 경제 활력을 주건데 임금이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임금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지난해 같은 경우 경기가 회복되면서 좀 이제 그 가게도 좀 이렇게 좀 회복이 되고 그러는데 일본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요? 2020년보다 2020년보다 임금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평균 임금이 그것도 정규직 그러니까 일자리들의 평균 임금이 동결이 아니라?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은 자 수입 물가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기업들이 상품 가격에다 전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인건비를 건드리는구나. 전가시키는데 그걸 못 그거 하게 되면 소비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건비를 건드리는 거예요. 물건 값을 못 올리니까 인건비를. 인건비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건드리면 가계 소비가 못 살지요. 그 일본 국민들이 계속 가난해지고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 언론에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거군요. 이게 예. 이러다가 우리가 선진국에 탈락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계속 소득이 줄어들고 앉아 있으니까 지금 일본 엔화 기준으로 이 임금이 거의 지난 한 20년 동안 정체 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다 지금 평균 월급으로 보게 되면 94년 수준 정도예요 지금요. 1994년. 예, 임금이 월급이 일본의 월급이 1994년 임금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전체 평균으로 보게 되면요. 94년 월 수입. 그게 27년 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 개인의 급여가 27년 전 수준이라고. 그렇죠. 그거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엔화 기준인데 엔화 기준인데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엔화가 떨어지면요. 네.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 가격들은 달러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꾸만 소비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 엔화의 흐름하고도 연동된 것이고 그 배경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죠. 이 경제가 그러니까는 잘못된 경제 처방인 아베노믹스를 가지고 악순환골에 빠져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엔화 가치가 일본 경제에 신뢰가 잃어가니까는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자산을 자꾸만 던지는 거죠. 그래서 버리는 거죠. 자산 지위도 있고 엔화 흐름이 예. 이렇게 하방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일본 부유층들이 일본을 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일본에서 그런 기사 나오고 있죠. 예, 일본 돈으로 가지고 있어봤자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거꾸로 그러니까요. 그렇지? 오늘 여기까지. 그래요? 이거 사실 몇 년 전부터 하시는 말씀인데 예. 오늘 요약해서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최병헌 교수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짚어보겠습니다. 연세대 한문도 겸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격주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짚어본 것과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까? 물량이 네. 없다. 거래 물량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떨어지는 하방 국면이다. 예, 거래량 역대 최저는 신기록을 세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역대 최저라는 것은 이런 기록을 남긴 이래로 한 달 거래량이 가장 적다 이런 거죠. 네, 서울 아파트 서울 하는데요. 1,800, 1,600대가 최저치였습니다. 근데 한 달에 예, 매매되는 예. 것이 뭐 IMF나 글로벌 근데 IMF 때는 이제 기록이 생산이 안 될 때고 추산해가지고 옆으로 다른 방법을 추산해도 거기도 한 2,000대 됐거든요. IMF 때도 월 2,000건의 아파트 매매는 있었는데 글로벌 때도 1,300, 1,400이었고 글로벌 위기 때 네, 그리고 12, 16대째 강하게 나올 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때도 한 1,800 됐습니다. 한 달에. 1,400. 그러니까 요번에 근데 지금 아무리 뭐 글로벌 금융위기여도 한 1,500대는 유지하는 거네요. 1,300, 500대는 네. 유지하죠. 뭐 전쟁이라도 거래는 되니까. 그런데 지금 2월달 거래량이 이제 3월 말 내일까지 하면 끝이거든요. 네. 거래가 790입니다. 어, 역대 최고 신기록을 세운 거죠. 조금 낮은 수준이 아니라 이게
반토막. 네네, 경제 위기도 아니고 가장 아무것도 낮았을 때 반토막이네요. 거의 그 수준 되죠. 이거는 이제 유의미하게 볼 이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마찬가지로 3월도 예. 지금 현재니까 한 달 더 하면 추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 현재 470이거든요. 또 그거의 절반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달을 더 기다려야 되니까 네. 이거 한 달을 기다리면 이것도 한 1000대 이하에서 또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확연하게 시장이 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이거는 최근 한 2달 가까이 이어진 흐름세이긴 한데. 아닙니다. 9월 달부터. 아 그래요? 9월 달부터 2000대로 내려오다가 사실 작년에 교수님 나오셨을 때 네네. 9월 10월 나오셨을 때 이거 계속 떨어지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만약에 2, 3개월 더 가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확연하게 하락세로 접어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로 서울 아파트가 8주째 하락이잖아요. 그 말씀은 진작부터 하셨죠. 최근에 이제 확인되고 있는 건데, 근데 최근에 한 지난주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강남 집값이 움직인다고 온기가 돌아온다. 이제는 올라가는 걸 온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사가 뭐 많이 나오죠. 집값이 꿈틀댄다고 다시 상승세 네. 이런 기사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어요. 이거 근데 이제 그때 나오실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업자의 바람을 기사들이 반영해서 사실이 아니라 주장을 사실인 것을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려고 한다. 네,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이것도 그런 겁니까? 팩트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압구정 신고가가 3월 17일에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들이 오세훈의 신태영기에 오세훈 시장에 그것도 효과가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윤석열 후 당선인의 재개발 재건축 안 와도 효과가 시장에 없다라고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렸잖아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3월달에 3월 17일에 압구정에 신고가라고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신고가라고. 신고가. 네네. 이 거래가 없고 하락하는 와중에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직거래입니다. 직거래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1월인가 2월에도 80억짜리 신고가가 나와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 자기가 자기 법인에다 판 거 80억짜리. 그래서 국세청 세무조사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이상한데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신고가가 겨우 오랜만에 거래가 거의 없다가 하나 그러니까 나왔는데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신고가 나왔는데 자기가 자기 법인 갖고 하는 거지. 지난번에는 그랬고 좀 이상하고 조사 들어갔고 요번 것도 제가 보니까 직거래인 거예요. 직거래가 거의 1% 2%도 안 되거든요. 그것도 이것도 조사를 좀 의뢰해야 될 것 같고 그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현장 다 유명한 곳 이제 그림 나갈 텐데요. 보시면 이 압구정 현대 3월에 하나 말씀드린 거 그거 하나고 신시가지 0, 잠실주공도 0, 대치동 음마도 0, 대치동 미도도 0, 여의도 시공도 0입니다. 그럼 시장에 재건축 재개발 그 완화 효과는 없다는 얘기죠. 그 유일하게 그 노원구가 조금 움직이는데요. 노원구는 아시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제가 계속 강력하게 저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놨어요. 그렇죠. 투기를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그거랑 분명하게 제가 볼 때 이거를 묶어야죠. 지금도 이번 달에 거래량이 상당히 적다가 3월 달에 막 200, 300대다가 말해가지고 한 100개가 늘어났는데 그 노원구에서 거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노원구 방치를 해주니까 투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입할 소지가 있잖아요. 이거 막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잠실주공이 지금 1억 하락한 거래가 3개월 사이에 2개밖에 없는데 1억이 하락한 거래고요. 이 신현대는 말씀드린 대로 좀 자기가 직거래하고 현대 1차 아파트는 2억 거래된 게 2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대치동 음마도 2개가 거래가 됐는데 2월 달에 그것도 3억 8천만 원 하락한 거래입니다. 이런 기사들은 안 나오고 직거래하거나 자기 이런 좀 조작한 냄새가 나는 그런 거래는 바로 기사가 되는데 여기서 유의할 게 그거죠. 3월 17일 날 직거래를 했어요. 근데 기사에 어떻게 바로 나오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직거래를 했는데 자기가 기자한테 연락을 합니까? 나 직거래 했다고? 네. 아니고서야 묘하긴 하죠.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2, 3일 있다 뭐 일주일 있다 나오는데 조사하다가 기자분들이 바쁘시니까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고 잠깐 좀 경기도 전에 시장 상황이 좀 안 잠깐만요. 제가 이 부동산을 잘 몰라서 따라가겠게요. 네네네. 잠실주공 3억
3억을 내렸는데 두 건이 거래됐다고요? 3억 8천, 잠실주공은 1억 하락했습니다. 아, 두 1억. 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잠실주공의 거래가 두 개가 1억이 내렸는데 1월을 두 개밖에 거래가 안 됐다는 거네요? 1월에 두 개가 되고 지금 거래가 없거든요. 근데 그 1월에 된 거래도 1억이 하락한 거래예요. 예전 가격이 내려도 거래가 안 된다. 안 되고 있죠. 더 내릴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까? 말하자면 시장에. 오를 것 같은 희망은 안 보인다라고 판단한 자산가도 적어도. 투자를 안 하겠죠. 적어도 이게 오를 거라는 낌새가 보이면 할 텐데 몇 개라도 계약이 돼야 그런 낌새는 안 보인다고 판단한 거네요. 지금 적어도. 시장에서 자산가들이 시장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강남 집값 재건축 단지 15억 건축 이런 거는 사실은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제가 15억짜리를 꽁친 걸 거래가 없는 단지가 있습니다. 거의 뭐 1년 3년 거래가 없는 단지에서 하나가 나온 게 또 그런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조사를 좀 들어가다가 아까처럼 그런 유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다음 주나 다음에 출연하면 제가 체크를 해봐가지고 상식적으로 15억이 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건축 단지에서 15억 건축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나 보다 재건축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다. 지금 시장이 그 언론에서만 좀 펌핑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실제 시장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거래가 안 붙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냉정히 어제 제가 밤에 확인한 숫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요. 오늘 아침 0시죠. 거래가 없잖아요. 연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 어제 거래된 게 한 132개가 돼 있어요. 신고된 게. 신고. 네, 신고된 게 132개인데요. 그 중에 거래됐다고 22개가 상승 거래고요. 92개가 하락 거래입니다. 18개가 봉합 거래고요. 예. 이거 기사에 아직 안 나왔고 제가 추리고 있는 중인데 어제 하루 신고된 거래에서 계약돼서 신고된 국토부에 신고한 게 지자체를 통해서 보다 132개인데요. 예. 132개 중에 말씀드린 대로 92개가 하락 거래입니다. 그럼 비중이 65% 70% 수준이에요. 이거 보도에 나와야죠. 나와줘야 시장이 안정되겠죠. 전체적으로 하락 국면은 네, 분명하다.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우리가 뭐 40% 50% 하락권 거래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어제 하루만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어마어마하게 하락된 거래가 많다 이거죠. 시장이 못 버티고 있다고 보죠 저는 볼 때. 그러면 네. 최근에 이제 그 LTV, SR 등등 한마디 네. 말해서 대출을 쉽게 하겠다고 하는 정책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립 서비스죠. 제 그- 팩트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LTV DTI는 자산 가치를 담보로 하니까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를 마지막 대출의 심사의 마지막은 DSR이거든요. 그렇죠. 소득 수준에 맞게 해야 된다. 그렇죠. 미국에서 아시겠지만